1990년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느 숲. 출동한 경찰들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차를 세우고 이 숲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숲 안쪽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길을 따라 쭉 걸어가 봅니다. 경찰들은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도로 끝 저쪽 어딘가에 분명 시신이 있다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시신이 썩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포장도로 끝까지 도달하자 숲속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엎드려 있는 자세였고 주변에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 있었어요. 사망자는 5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더 심각하고 끔찍해질지 경찰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사망자는 누굴까요? 왜, 어쩌다가 숲속에서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오늘의 사건도 정말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수사기간 내내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건도 결말까지 쭉 알려드립니다.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오늘은 실제 사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숲에서 발견된 백인 남성의 시신을 뒤집자 그 셔츠 한쪽 주머니에 기업 로고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수로 트로이라고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로써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소세지 제조사의 트럭 기사로 일하는 트로이 버레스라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트로이 버레스는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세. 내내 트럭 운전만 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너무 지쳐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 이렇게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로 발견되고 만 거예요. 명확한 타살이었으므로 경찰들은 살인범을 찾기 위한 사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1990년 9월 12일 메리언 카운티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살인사건이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보도 옆에 잡초에 가려져서 놓여있는 한 시신이 보였어요. 이번 피해자는 여러 각도로 총에 맞은 듯 했는데요. 총을 막 맞으면서 이걸 피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속절없이 맨몸으로 총알을 막으려고 막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이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총을 난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범죄 방식을 보면 이 살인마에게서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어요. 경찰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트로이 버레스 사망 사건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차가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 둘 다 중년의 남성이었으며 여러 번 총에 맞았어요. 어떤 공통된 패턴으로 보아 같은 범인에 의한 사건인 걸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망자의 이름은 찰스 험프리스였어요. 나이는 56세였고 엘라베마 경찰서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걸까요? 찰스 험프리스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됩니다. 그의 몸에서는 총알에 맞은 흔적이 7군데나 발견됐어요. 정말 분노로 가득한 그런 살인이었습니다. 검시관의 말에 따르면 22구경 탄약이 쓰였으며 이는 앞서 발견된 트로이 버레스 살인사건 때와 같은 종류라고 해요. 탄약도 같고 발포한 총기도 유사한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범행의 패턴들도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것들이 이 두 사망자와 관련된 사건의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 외에는 다른 어떠한 단서도 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범인의 특징만 몇 가지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지, 동기는 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찰은 플로리다 중부의 미제 살인 사건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에 발생했었던 유사한 사건들도 좀 몇 가지 찾게 됐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망자 그 트럭 기사였던 트로이 버레스가 1990년 8월 3일에 발견이 됐었죠. 그 전년도인 1989년 12월 13일에 리처드 멜러리라는 남성이 볼루시아 카운티라는 곳에서 죽은 채 또 발견이 됐어요. 이 당시에는 범인이 그의 차에서 물건까지 훔쳐갔습니다. 레이더 탐지기랑 35mm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0년 6월 1일에는 데이비스 스피어스라는 남성의 시신이 또 닷새 후인 6월 5일에는 신혼 미상 남성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이들도 모두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고요. 중앙 플로리다 고속도로를 혼자 달리던 중이었던 사람들인 걸로 밝혀졌어요. 이 모든 사건에는 앞서 두 사건처럼 22구경 탄약이 사용됐습니다. 역시나 이들 모두 물건들을 도난당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모든 차량 운전석이 최대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이게 가장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의 키를 보면 가장 작은 사람이 178cm, 가장 큰 사람은 196cm에 달했거든요. 이 정도의 키라면 운전석을 막 이 정도로 앞으로 바짝 당겨 놓을 필요가 없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는 불편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을까? 경찰은 1990년 7월 4일에 기록된 피터 심스라는 남자의 실종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들처럼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피터 심즈는 실종된 상태였고 그의 차만 덩그러니 발견이 됐는데요. 오렌지 스프링스라는 지역에서 차량을 찾았는데 그때 차량이 손상돼 있었고 운전석이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앞선 사건들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피터 심스의 시신은 발견이 안 됐지만 이 사건 때 아주 중요한 목격담이 있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이 차를 두고 도망가는 걸 봤다는 그런 제보였는데요. 한 명은 키가 작고 덩치가 꽤 컸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마에 화상 흉터가 있고 큰 키에 어깨까지 오는 금발을 하고 있었으며 몸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여성이었어요.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남성들을 다 제압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단순 차량 절도만 하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또 따로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피터 심즈 사건에, 나아가서는 다른 남성들의 사망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그래서 경찰은 몽타주 작가한테 이 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살려서 몽타주를 좀 그려달라라고 의뢰를 맡겼어요. 이 두 사람이 피해자인 피터 심스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 두 사람 간의 사이는 또 어떤 사이인지 경찰은 전혀 몰랐는데 일단 확실한 건 이 두 여성을 찾으면 뭔가 실마리가 잡힐 거란 거였습니다. 그렇게 넉 달쯤 지난 시점, 현재까지 실종자가 4시고 시신이 5구가 발견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넓은 구역에 걸쳐있는 관할 경찰서들이 모두 협력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들은 범인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그 총기와 탄환에 집중합니다. 우선 22구경 탄약이 사용됐다는 건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탄환을 보자면 거기 나 있는 무늬가 이 탄환의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다 분석해서 내린 결론, 반동이 적었던 걸로 보이고 반동이 적었다면 총이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총을 사용한 사람은 조금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거나 아니면 힘이 약간 약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여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아까 몽타주를 그렸던 그 여성들은 단순 차량 절도나 탈취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남성들을 죽여온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몇 주 뒤, 이 찰스 험프리스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그 앞서 등장했었던 희생자들 중에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시신은 발견이 됐는데 차가 발견이 안 됐다고 했었죠. 이 사람의 차 운전석 밑에서 영수증이 하나 나옵니다. 75번 주간 고속도로와 44번 카운티 간 고속도로 사이 플로리다주 와일드우드의 한 휴게소에서 뭔가를 사고 나서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경찰은 바로 거기로 출동을 합니다. 가서 그 휴게소 점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우선 경찰들은 희생자 찰스 험프리스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사진을 보여줬지만 점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누군지 모르겠다, 본 기억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번엔 차를 버리고 간 게 목격됐다는 그 두 여자의 몽타주를 보여줬어요. 점원은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들 봤어요. 여기 왔었어요. 여기서 뭔가 사가지고 나갔는데 둘 다 행동이 약간 이상해서 눈여겨봤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뭔가 눈에 좀 띄었었던 모양이죠. 희생자의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여성들의 모습은 점원이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건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엄청난 단서였어요. 하지만 아직 이 여자들의 이름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 수사는 난항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월터 지노 안토니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시신은 1990년 11월 19일에 발견이 됩니다. 이번엔 그의 차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 번호판이 없어져 있었고 또 역시나 운전석 시트가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용된 무기와 탄약 역시 이번에도 똑같았고요. 범인은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신과 피해자 차량들을 유기하고 있었습니다. 잡히지도 않고 있고요. 경찰은 범인 혹은 범인들이 계속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도록 둘 수 없다. 뭔가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 몽타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그 몽타주 속 두 여성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증거도 없었지만 일단은 어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수사관의 표현에 따르면 기자들이 처음부터 이 소식이 특종이라는 걸 깨닫고 마치 막 피라냐 떼처럼 달겨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여론몰이가 될지 공포를 조장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이 연쇄 사건들과 함께 두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는데 뉴스입니다. 경찰이 범인들의 살해 수법으로 보아 여성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용의자는 두 젊은 여성으로 길에서 곤경에 처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살인자로 돌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떻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도록 접근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성적인 호의를 보였거나 도움을 청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 둘이서 막 남성 운전자들을 죽이고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자 플로리다의 운전자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 자기 차에 태우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미국 영화를 보면 여행자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차 세워서 히치하이킹 많이 하잖아요. 방향이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도 태워다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는 운전자들이 히치하이킹에 응해주질 않습니다. 특히 여성 히치하이커들은 절대로 태우질 않았어요. 사실은 원래 같으면 범죄를 걱정한다면 오히려 남성을 더 경계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여성들이 경계 대상이 된 거죠. 어떤 운전자들은 차에 총을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 용의자의 얼굴이 전파를 타자마자부터 바로 제보 전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그 여자들 알아요 하는 제보가 400건도 넘었는데요. 그러면 샅샅이 다 캐낼 수 있겠네. 이제 다 잡았네 싶으시죠? 하지만 그 400여 건 중에서 딱 4건만 유용한 정보였고 나머지는 그냥 다 헛소리, 장난 전화 내지는 잘못 짚은 거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있는 4명의 제보자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호명했습니다. 이쯤이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이들의 정체. 한 명은 키가 작고 좀 덩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타이리아 무어.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마에 흉터, 키 큰 금발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리였습니다. 이 타이리아와 리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어요. 경찰이 마침내 확실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을 빨리 찾고 이들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용의자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 다음 날 한 수사원이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또 한 가지 추가 단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들이 최근에 목격된 장소가 포트 오렌지라는 지역에 있는 페어뷰 모텔이었다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바로 그 모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 타이리아와 리의 몽타주를 보여줬어요. 그 직원이 말하기를 예, 이 사람들 알아요. 전에도 여기 묵었었고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올 때마다 항상 8번 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키 큰 금발 여성 리는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케미 마시 그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본명인 걸까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막 조회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최근에 페어뷰 모텔에 묵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즉, 이 리가 그냥 무단으로 이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아직까지 정확히 이 리라는 인물의 풀네임, 정확한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물품도 훔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 전당포도 싹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건을 통틀어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을 대조해보면서 또 이 용의자가 사용하고 다니는 가명들로 맡겨진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결국 한 건을 찾아냅니다. 아까 모텔 숙박부에서 봤었던 리의 가명 케미 마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맡겨놓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공구함이었는데 이건 바로 1990년 6월 1일에 발견됐던 데이비드 스피어스라는 희생자의 차에서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당포에서는 레이더 탐지기랑 35mm 카메라를 찾았어요. 이 물건들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피해자의 물건이었죠. 1989년 12월 13일에 발견됐던 리처드 멜러리의 물건이었어요. 당시 플로리다에서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지문을 채취해야 했는데 첫 번째 전당포에서는 이 지문 채취를 안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두 번째 갔던 전당포에서는 지문을 채취해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얻었죠. 이 지문을 시스템을 통해서 막 확인을 해보는데 등록 정보가 없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들고 지문을 검색해본 결과 나왔어요. 그건 바로 로리 그로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처음 듣는 이름이죠. 아마도 이게 진짜 이름일까 싶습니다. 로리 그로디. 수사관들이 또 빠르게 서류를 쫙 뒤져본 결과 뭔가 연결고리가 발견이 돼요. 로리 그로디는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얼굴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이 로리 그로디라는 사람의 범죄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 또 기가 막힌 사실. 로리 그로디도 실명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가명이 몇 개인 걸까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에일린 워노스였습니다. 56년생이고 미시간 출신이었어요. 키가 작고 덩치 있는 여성은 타이리아가 맞았고 그 옆에 그 상대적으로 키가 큰 금발의 진짜 이름은 에일린이었습니다. 이 에일린의 키는 163cm 정도였어요. 경찰서에 남아있던 기록에 따르면 에일린의 키는 약 163cm 정도였어요. 앞에서 제보자들에 의해 키가 크다고 묘사가 됐었지만 사실상 애인인 타이리아가 워낙 작았어서 그 옆에 있는 바람에 좀 커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163cm 정도면 미국 여성치고는 막 아주 큰 키가 아니고 이 정도면 운전할 때 핸들을 잡기 편하도록 운전석을 좀 앞으로 당길 만한 키라고 여겨졌죠. 점점 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디테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일리는 어렸을 때 아주 끔찍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걸로 드러났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 구실을 잘 못했고 그중에 심지어 아빠는 범죄자였어요. 에일리는 결국 가출을 해서 13살 때쯤부터 길거리의 남자들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 대신 담배를 받았어요. 숲에 버려진 낡은 차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총을 사서 편의점을 털려다가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근거로 경찰이 추적했던 두 여성이 에일린과 그녀의 여자친구인 타이리아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빨리 이 에일린과 타이리아를 잡아야 했는데요. 신원은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둘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 수사관들은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정보를 토대로 데이토나 비치라는 지역으로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항상 술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돌아보면서 찾아보기로 해요. 거의 모래밭에서 열쇠 찾는 수준이 되겠죠. 특히나 이곳은 바이커들이 많고 정신이 없는 곳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파티장 같은 그런 곳이었죠. 이제 그 안에서 이 범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곳에 한 열흘쯤 머물면서 엄청난 수의 술집들을 쥐잡듯이 다 돌아다녔어요. 맥주를 팔기만 하면 일단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술집에 딱 들어갔는데 찾았다. 드디어 지겹게 봐왔던 사진 속 여성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에일린이었어요. 수사관들은 그녀의 이마 흉터를 보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섣부르게 진행하지 않고 일단 차근차근 천천히 에일린을 주변에서 살펴봅니다. 일단 상부에다가 보고를 올린 뒤에 도청 장치를 차고 한 남성 수사관이 에일린한테 접근했어요. 제가 맥주 한 잔 사도 될까요?
자, 근데 생각 같아서는 에일린이 막 건장한 남자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잡아서 체포해버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로서는 증거랑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얘를 잡는다 하더라도 정보가 너무 없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돈을 쓰면서 술도 사주고 친해진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하면 무슨 얘기라도 막 떠벌리지 않을까? 그걸 노렸던 거죠. 에일리는 오이에 하나 걸렸다, 하나 잡았다 싶었는지 이 남성 수사관의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아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퍼마시면서 조금 취하게 되니까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 당시 에일린하고 이 남성 수사관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큐대로 수사관을 빵 후려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 건장한 남성 수사관이 뒤통수를 펑 맞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탁 꿇게 될 정도였다고 해요. 수사관이 놀라서 얼른 몸을 일으켜 에일린한테 이 여자가 미쳤나 날 왜 때려? 하고 따지자 에일린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그 수사관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기야. 가끔 뭐에 씌인 것처럼 이러곤 해요. 너무 무섭죠? 확실히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고 에일리는 이제 이 남성 수사관한테 막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요, 살 곳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녀가 어떤 식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했는지 그 수법이 드러나는 중이죠. 수사관은 일부러 돈을 꺼내서 에일린한테 계속 뭘 사줍니다. 그러자 에일린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요. 자기랑 계속 연락하고 그럼 좋겠다. 자기는 정말 내 취향이야. 수사관의 예상이 적중했죠. 에일리는 이제 마음이 막 편해져서는 자기의 사적인 얘기들까지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내 인생은 너무 개판이라서 속이 상해. 수사관이 왜 개판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으니까 에일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걔가 날 두고 떠났어. 수사관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타이리아 얘기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비록 아직 범주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점점 더 그녀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화에서 수사관은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캐치합니다. 에일린이 타이리아하고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녀를 매우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점. 대화가 끝나고 에일린은 오늘 밤에 같이 놀러 나가자면서 이 남성 수사관한테 멋진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해옵니다. 여러 군데 재밌는데 같이 갈 데 많으니까 돈도 싹 다 가지고 나와 라고 했어요. 수사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뭔지 바로 감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작업을 친 거구나. 오늘은 나를 사냥감으로 네가 잡은 거구나. 그리고 잠시 후 에일린이 같이 걷고 싶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은 술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길 건너편에 숨어있던 지원팀이 우르르 다가와서 드디어 이 에일린을 체포했어요.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였지만 총기를 몰래 소지한 혐의로 로리 그로디 이름으로 발부됐던 그 체포영장을 사용해서 일단 이 에일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할 때 좀 재밌는 상황이 한 가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껏 바에서 계속 에일린하고 같이 붙어있던 그 남성 수사관도 같이 체포가 되는데요. 그때 끝까지 자기는 수사관이 아닌 척을 합니다. 물론 자기 팀끼리는 알죠. 하지만 에일린에게서 뭐라도 이야기를 더 끄잡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연기를 해요. 막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은 그딴 거 없다고 막 이러면서 괜히 막 티격태격하고 반항하는 척, 열받는 척,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척.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일부러 잠깐 자리를 비워줘요. 그리고 이 남성 수사관은 에일린에게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뭐 왜 체포된 건데? 그러자 에일린이 나도 몰라. 전혀 모르겠어. 하고 발뺌을 하면서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잠입 경찰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는 것 같아. 하고 정확히 상황을 짚어냅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혹시 당신이? 하면서 이 남성 수사관도 의심을 해요. 그러자 수사관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일부러 버럭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막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모른다, 그럼 낸들 아냐,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만 할 뿐
결국 이 수사관은 끝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자백도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애초에 살인에 관한 언급마저 일절 나오질 않았어요. 에일린이 총을 갖고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에일린을 체포했다고 해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에일린에게 어떻게 하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에일린이 이 타이리아한테 아직 마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에일린은 타이리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라고 판단이 됐고 수사팀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타이리아를 찾아가요. 사실 처음에는 이 타이리아도 같이 범행 저지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1986년 6월에 어느 게이바에서 만났어요. 이후 4년간 동거를 하면서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에일린이 웬 캐딜락 차량을 끌고 집으로 오더랍니다. 그게 89년 12월쯤이었대요. 이때가 리차드 맥러리라는 사람이 발견됐던 그때였거든요. 타이리아가 에일린이랑 같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에일린이 대놓고 말을 하더래요. 나 어떤 남자 쏴 죽였어. 타이리아는 평소에 에일린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이 말을 안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아, 그게 허풍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됐죠. 사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타이리아도 기소가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타이리아를 공동 피고가 아닌 증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이 타이리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타이리아는 자기도 감옥에 가야 될까봐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키는 건 뭐든 할 태세였어요. 타이리아는 에일린이 자백하도록 자기가 한번 나서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경찰과 타이리아의 협력 작전이 시작됩니다. 구치소에 있던 에일린에게 타이리아가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 번호로 빨리 전화해. 이런 내용의 짧은 편지였어요. 며칠 뒤 전화가 걸려옵니다. 타이리아는 경찰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모텔 방 안에서 이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에일린은 타이리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하고 묻는데요. 타이리아는 경찰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우리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고 이제는 막 내 여동생까지 찾아가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에일린은 타이리아를 달래기 시작해요. 아, 여동생은 또 왜 건드리는 거야. 걱정하지 마 타이리아. 넌 결백하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네가 감옥에 가게 두지 않을게. 알겠지? 이 타이리아는 에일린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 막 엉엉 우는데요. 수사관들이 옆에서 보기에 그게 연기 같지는 않았대요. 진짜 너무 무섭고 걱정돼서 우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감옥에 갈 수가 있을 테니까. 타이리아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나는 공경에 빠지고 말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데 그 왠지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수사관들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봐봐요. 나 진짜 잘못 없다니까요. 이걸 좀 증명하려고. 타이리아는 자백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에일린한테 그냥 지금 해버려, 지금 당장 하고 재촉도 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경찰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지막 이 대화는 조금 안타까웠다고 해요. 냉혈한 범죄자였던 에일린은 아마도 이 타이리아만큼은 진짜로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맺었던 관계 중에 가장 안정적인 관계였을 거예요. 그렇게 타이리아와의 통화를 마치고 1시간 안에 에일린은 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연락해 자백을 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매춘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먼저 해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이전에 바에서 남성 수사관이랑 당구 치다가도 갑자기 막 공격성을 보였었잖아요. 뭔가 이 마음속에 내재된 폭력에 대한 충동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당시 미국 내 첫 여성 연쇄 살인범에 대한 공판이 열리게 되고 배심원단은 에일린에 대한 사형 선고를 제안한 상태였어요.
결국 에일리는 총 6개의 사형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의 항소 끝에 2001년에는 그냥 자기 좀 죽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내 안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해서 다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고. 결국 에일리는 2002년 10월 9일에 치사 주사로 사형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남성 수사관이 바에서 에일린하고 만났을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대화한 거를 도청 장치를 통해 녹음된 그 육성을 실제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막 에일린이 엄청 푸념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때 그 남성 수사관이 뭐랄까 수사 중이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뭔가 꽤나 진심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 타이리하고 헤어졌다고 에일린이 나 망했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막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면 돼. 이렇게. 이 말만큼은 뭔가 되게 진심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녹음본을 들어보면. 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또 박치기 시작됐어요. 안녕. 궁디 푸짐한 거 봐라. 오메미. 오노노노. 오노노노노노.